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요. 성인이면 둘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동시에 하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음주운전이죠. 술을 마실 수 있고 자격증만 따면 운전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동시에 하면 큰일 나죠. 요즘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예민해져 있어요. 당연한 건데 예전엔 주변에서 음주운전 하면 걱정만 잠깐 합니다. 조심해라 정도의 말로 끝났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예비살인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말을 꺼낼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음주운전 해본 사람들 사실 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태 별일 없는 건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과실이 아니라 범죄고요. 절대 하면 안 되죠. 음주운전의 이유를 반복 행위로 인한 민감함의 둔감화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쩌다 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일부예요. 거의 매일 하죠. 이 운전이 신기한 게 처음에는 아무리 서툴러도 횟수가 늘어날수록 눈에 띄게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운전한 날 생각해보면 주변 신호, 차 이런 거 보기 바빴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나도 모르게 음악을 틀고 주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도 마실 수 있고요. 옆 사람이 말을 걸어도 아무렇지 않게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 실력이 늘면서 처음 시동 건 날의 긴장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음주운전도 처음엔 긴장했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하지만 몇 번 사고 없이 하다 보면 점점 그 긴장감이 무뎌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유독 술에 관대해요.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가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술 마시고 죄를 지으면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도 해줘요. 2019년 6월 25일에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윤창호법이 제정됩니다. 이때 음주사고에 의한 처벌이 강화되는데 그래도 음주운전자들의 실제 형량을 보면은 아직 우리가 심각해하는 이 국민 정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취한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을 실수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영미권은요, 이미 약물 중독에 의한 운전이라고 보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이 만 21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2급 살인에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특별 사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2번이나 봐준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음주운전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죠. 보통 자기가 음주운전을 해서 붙잡혔을 때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을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이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2015년 청주에서 새벽에 뺑소니를 당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5년 1월 10일 추운 새벽이었어요.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를 29살의 강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화물차 기사예요. 출산을 앞두고 교원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아내를 돌보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사는 부부예요. 이날 강씨가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에 들어가는 중이었거든요. 새벽이라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쓰러진 강씨는 지나가던 택시 기사에게 발견되면서 병원에 옮겨지긴 했지만 결국 사망합니다. 뺑소니 사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사건도 그런 것 중 하나로만 보였습니다. 처음에 사건이 TV에 몇 초 정도 나오는 흔한 뉴스처럼 지나갔고 수사가 있었지만 CCTV에 차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경찰 수사가 힘들었죠.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일인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 기사를 접하는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긴 해요, 사실. 그리고 금방 잊혀지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게. 하지만 며칠 뒤인 1월 19일부터 이 사건은 매일 TV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SBS의 아침 프로인 모닝와이드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는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자 크림빵 아빠를 아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보배 드림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데요. 강 씨가 아내에게 좋아하는 케이크가 없어서 크림빵을 사가는데 미안하고 가진 건 없지만 우리가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면서 아내에게 보냈던 마지막 문자 내용이 공개됐던 겁니다. 아내가 3개월 뒤인 4월에 출산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이런 아내에게 빵을 사다 주려던 소시민이 뺑소니를 당해 사망했으니까 아무리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사람들이 화날만 했죠. 이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은 사건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경찰이 조금씩 수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모아서 뺑소니 운전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론이 인터넷에서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모여봐야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다는 내용의 관련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오히려 보배 드림 사람들을 자극한 겁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은 보배 드림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국에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커뮤니티거든요.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24시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보다 수사력이 사실 더 낫습니다. 집단지성 같은 거예요. 개개인의 지식은 전문가보다 떨어지겠지만 각각의 조각을 모아놓으면 완벽한 정보력이 생긴다는 거죠. 언론에게 무시당하자 자극받은 보배드림의 형들은 사건이 일어난 청주시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피해자 강씨 아내의 출산 지원안 검토를 발표했고요. 청주시 방범대와 카센터 사장 모임은 사고 난 것처럼 보이는 차가 올 경우 경찰에 연락하자는 약속도 했어요. 인터넷 안에서 시작된 움직임인데 이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1월 27일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충북경찰서는 수사 전담반을 구성합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새벽에 일어난 사고예요. 목격자가 없었고 현장 도로 주변은 공장지대입니다. 외곽에는 하천이 있어요. 환경상 통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애초에 지나가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고 제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통계상 현장에 걸린 현수막으로 목격자나 가해자를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해봐야겠죠. 현상금 500만 원이 걸렸어요. 그러자 피해자 가족도 3천만 원의 사비를 들여서 포상금을 겁니다. 예상대로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주변 CCTV도 다 봤죠. 50대 정도의 CCTV를 조사해서 비슷한 차들을 역추적해봤는데요. 경찰이 공개한 수사 자료를 근거로 보배드림 이용자들이 나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인터넷상에서. 흐린 영상이지만 후미등, 광원의 폭과 차체의 윤곽, 사이드미러의 모양, 도어 그립부터 벨트 라인까지의 거리, 배기구를 보고 비슷한 차종을 찾아내려고 한 거죠. 그 결과 BMW나 기아의 K 시리즈 아니면 렉서스 차량이 가장 비슷해 보였습니다. 나중엔 최종 흰색 BMW 5 시리즈로 구체화됐어요. 중요한 점은 경찰도 이 분석에 동의했다는 거죠. 최근에 흰색 BMW 5를 수리한 사람이 있는지 카센터를 대상으로 이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CCTV를 국과수에도 보냈어요. 하지만 여기선 판독 불가 판정이 나왔거든요. 수사가 쉽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어느 날 청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가 올린 댓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건물에도 도로를 촬영하는 CCTV가 있는데 기존 용의 차량을 찍은 화면이 흐려 제대로 판독할 수 없다는 뉴스를 보고 댓글을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건물 CCTV를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는 글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건물 CCTV를 확인해봤죠. 용의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반대편의 차량 등록 사업소였고요. 사고 지점과 17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많은 차가 드나드니까 특성상 접촉사고나 사소한 분쟁에 대비해서 건물 내 외곽과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뒀어요. 이걸 분석한 끝에 피해자 강씨와 같은 시간에 지나간 차 한 대를 발견한 거죠. 이겁니다.
BMW는 아니었지만 가장 근접한 윈스톰이었어요. 경찰은 언론에 BMW가 아니라 윈스톰이라는 정정 보도를 냈고요. 이 차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 19일 만인 2015년 1월 29일 청주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와요. 뺑소니 가해자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인 허 씨가 사건이 있던 날 술을 먹고 들어와 횡설수설을 했었고 용의 차량이 윈스톰으로 특정됐다는 보도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어요. 경찰이 이 집에 출동해 봤지만 용의자인 남편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집 문을 잠그고요.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은 허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고 문자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경찰서 뒷문으로 허 씨가 직접 들어와서 자수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말에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범인인 걸 밝혔어요. 경찰이 용의 차량을 공개한 지 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운전자가 사람을 치웠다 해도 그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다 생긴 일이니까 참작의 여지가 있거든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도로교통 상식인데 허 씨는 왜 도망갔냐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건 그날 소주 4병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망간 이유예요. 사고 순간엔 술에 취해서 자기가 사고를 낸 줄도 몰랐고 뭔가를 친 것 같긴 한데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물건이나 자루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죄책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허 씨는 자살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내가 제보 전화를 한 29일 오후 4시에 집 근처 야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살 시도 전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자수하라는 말과 경찰의 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수를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허 씨도 계속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던 거예요. 용의 차량이 특정되자 신용카드 회사에서 경찰에 정보 조회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거든요.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인 강 씨의 아버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처음엔 허 씨에게 큰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자수해줘서 고맙고 이미 다 용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사건은 이렇게 처리됐어요. 그럼 포상금 지급 문제가 났는데 이걸 받을 사람이 범인인 허 씨의 아내라는 거죠. 최초 제보자예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이라 경찰이 건 현상금 500만 원과 유족이 별도로 제시한 3천만 원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겁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이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범인 검거에 기여했으면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심사가 열려요. 결과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자수를 권유했을 뿐이고 제보자 역할까지 한 건 아니라고 본 거죠. 자수는 했지만 허 씨는 처음에 현장에서 도주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음주뺑소니입니다. 사고가 나자 핸들을 꺾어서 CCTV를 피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시동을 끄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허 씨의 윈스톰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경찰은 사고를 낸 후 허 씨가 직진했을 거라 예상하면서 사고 지점 700m 뒤에 CCTV를 돌려보다가 보배드림에서 지목한 BMW 5를 용의 차량으로 특정했던 건데요. 정말 물건을 치고 자기가 뭘 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평소처럼 운전했을 겁니다. 그럼 이 지도처럼 직장에서 집까지 최단거리인 빨간 네모칸이요. 여기 제2 운천교를 지났어야 하는데 하지만 허 씨는 CCTV가 없는 골목을 통해서 평소보다 긴 거리를 운전했어요. 이렇게 집에 도착했다는 거죠. 매일 이 주변을 지나 출퇴근하는데 그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쳤다고 인지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한 동선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다음 날부터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도 했었거든요.
차는 시골 부모님 집에 숨겨놓고 수리할 부품을 사러 천안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범행 은폐 시도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의 차량이 윈스톰으로 특정됐고 국민적 공분이 크며 사람도 죽은 상황이라 중형을 피하기 위해 자수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범행 은폐 시도에서부터 이미 가능하면 끝까지 숨겨볼 생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 3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어요. 허씨 변호사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거든요. 경찰이 음주운전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씨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사회적인 압박과 강요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변호했어요. 3차 공판까지 있었고 사건 5개월 만인 6월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 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3년을 받았어요. 결국 음주운전 뺑소니인데 3년은 너무 적거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특가법 제5조의 32항 1호를 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을 기준하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확실히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 사실과 정도를 입증해야겠죠. 하지만 당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서 증명할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음주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뺑소니로만 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거죠. 하지만 그래도 원심의 판결이 유지됐어요. 음주운전은 아니라도 뺑소니로 사람을 치어 죽게 했는데 3년은 좀 그래도 적거든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무단 횡단의 과실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CCTV로 해결한 사건이었죠. 거기에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여론을 만들어내서 결국 경찰을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범인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보배드림에서 움직여주지 않았으면 수사 전담반은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이렇게 수사를 구체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국이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외출을 한번 하고 온 날은 평균 140번 정도 찍힌다고 합니다. 여기에 차 블랙박스까지 더하면 1000번 가까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절대 해서 안 되지만 만약 할 경우 어딘가에 기록이 남겨지게 된다는 거죠. 언제 확인되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보배드림 눈에 띄면은 확인 시간은 엄청나게 단축될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2015년 청주에서 일어난 크림빵 뺑소니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